세계 역사를 뒤흔든 모든 변곡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역사의 흐름은 무엇을 통해 바뀌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세계 정세는 무엇을 통해 만들어진 것일까요?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은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파괴하기도 하고 전에 없던 수많은 갈등과 분쟁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어제까지만 해도 강대국이었던 나라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기도 하고 반대로 약소국이었던 나라가 세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되어버리기도 하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또한 전쟁은 과학과 기술을 빨리 발전시키면서 인류에게 뜻밖의 유산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전쟁과 절대로 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에서 가장 거대했던 전쟁,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전쟁, 가장 파괴적이고 참혹했으며 치명적이었던 전쟁,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전쟁, 바로 20세기에 벌어진 세계대전 속에 얽히고 설켰던 전쟁 이야기를 모두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세상의 모든 전쟁사를 읽어드릴 전쟁사 읽어드립니다의 역사학자 임용환입니다. 재앙과도 같은 전쟁이었죠.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은 전 세계 모든 인류의 삶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세계대전은 왜 일어난 것일까요? 순간의 어떤 사소한 사고,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전쟁의 결과를 어떻게 바꿔 놓았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세계대전 속의 모든 이야기를 낱낱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1914년 7월 28일부터 1918년 11월 11일까지 유럽을 중심으로 일어난 전쟁입니다. 처음에는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국지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영국, 프랑스, 세르비아, 러시아 제국이 연합을 해서 연합군이 되고 여기에 나중에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루마니아에 미국까지 가세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항한 동맹국이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나중에 오스만 투르크와 불가리아가 가세하게 되죠. 이렇게 돼서 연합군과 동맹국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실제로는 이들의 식민지에서도 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전쟁이 정말 온 세계로 번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4년 4개월 만에 독일의 항복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우리가 지금까지 기억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희생자를 발생시킨 참혹한 전쟁입니다. 약 2천만 명의 사망자라고 하는데 이게 통계 방법에 따라서 범주가 정확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 전쟁 끝나고 인플루엔자가 번졌는데 그거로 죽은 사람은 전쟁의 희생자예요? 자연 발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따지면 사실은 몇 천만 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참혹한 대량 살육 전쟁으로 20세기의 세계사의 판도를 바꾸는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그야말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갈등의 시작이 1차 세계대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참극이었던 제1차 세계대전. 이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던 대량 학살극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유럽의 변두리 작은 나라 보스니아의 수도였던 사라예보에서 두 발의 총성이 울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1차 세계대전의 막이 오르게 됩니다. 이 두 발의 총성은 누구를 향한 것이었고 어떻게 2천만 명이 죽는 사상 최악의 참사를 불러일으키게 되었을까요? 1914년 6월 28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왕위 후계자였던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이 황태자 비와 함께 보스니아 수도 사라예보를 방문합니다. 보스니아는 그럼 어떤 곳이었느냐? 이곳은 원래 오스만 투르크의 영토였어요. 그러다가 1908년 이후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영토가 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보스니아계 세르비아인들은
오스트리아에서 벗어나 세르비아에 속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왜 보스니아 사람들은 세르비아에 속하기를 원하느냐? 사람이 빵 2개 있는 사람한테 1개 뺏어갈 때 이것도 화나죠. 그런데 내가 빵집 차리려고 참 안 쓰고 모아서 딱 차려놨는데 이거를 뺏어가요. 그러면 이거는 분노가 폭발이 돼요. 세르비아가 딱 그랬습니다. 오스만 투르크 밑에 살다가 쿠데타도 해서 기존 왕도 쫓아내고 전쟁을 해서 또 이기고 야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주변 보스니아랑 합병해서 우리가 옛날의 영광을 되찾자 이러고 있는데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보스니아를 낼로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정말 극도로 분노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오스트리아에 대한 적개심도 굉장히 커졌고 1908년쯤에 이게 합병이 됐기 때문에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 이때 뭔가 우리가 한번 크게 봉기하면은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할 때에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 부부가 6월 28일에 보스니아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것도 참 아이러니인데 6월 28일이 왜 중요하냐? 이 두 부부의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그리고 하필 그날이 세르비아, 보스니아 이쪽 사람들한테는 나라를 잃은 날, 아주 슬픈 날입니다. 1389년 6월 28일 성 비투스의 날에 오스만군이 세르비아가 이끌었던 연합군을 무찔러서 세르비아 제국의 종지부를 찍고 오스만 제국에 편입된 날이에요. 우리가 경술 97날 일본 황태자가 한국을 방문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도 그거 좋게 받아들일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필 그날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오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때 세르비아 지하 조직들이 이날 이 부부를 암살하자. 검은 손, 한자로 흑수단이라고 하는데 세르비아의 군부에서 비밀리에 만들었어요. 세르비아 민족 통일 이런 거 내세우는 집단을 만들어서 구호가 단결 아니면 죽음이었습니다. 보스니아에 있는 세르비아계 출신들을 이제 뽑아서 젊은 보스니아인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암살단을 조직을 합니다. 그 중에 19살의 청년이었던 가브릴로 프린치프라는 이 청년이 쏜 총에 오스트리아 대공 부부가 목숨을 잃게 되고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암살극은 피할 수 없었던가? 사실 이날 암살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암살극이었어요. 무려 4번이나 암살을 피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대공 부부가 보스니아를 방문하기 전에 사실 정보가 셉니다. 이게 뒤에서 세르비아가 조작했잖아요. 개인이 암살한 거와 국가가 뒤에서 조작한 건 다른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세르비아를 침공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르비아에 있던 관료나 공무원들 중에도 야 이건 너무 위험해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 있던 세르비아 공사가 오스트리아 헝가리 재무장관을 만나서 그때 세르비아가 코소보 패전 기념일인데 이날이 그날 이제 대공이 방문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냐 이런 식으로 흘리고 슬쩍 혹시 어떤 청년이 총을 쏠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말을 흘렸어요. 이 정도 말했으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대공 부부가 훅 하고 날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1914년 6월 18일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열차를 타고 사라예보에 도착을 합니다. 이런 첩보가 있었으면 경호라도 살벌하게 해야 되는데 이걸 또 안 해요. 대공 부부가 기차에서 내렸어요. 그러면 이제 자동차로 이제 타고 시청까지 갑니다. 이날 6대 차가 동원이 됩니다. 대공 부부가 3번째 차에 탔는데 영화에 보시면 왜 시커먼 캐딜락 같은데 이렇게 탁 차고 지나갔는데 이유는 뭐냐면 어느 차에 타겟이 탔는지 모르게 하려고 그러는 건데 이 부부는 그렇게 안 하고 오픈카에 투구에 깃털이 날리면서 너무너무 잘 보이는 복장으로 3번째 오픈카에 탁 타고 갔어요. 이렇게 되려면 도로를 차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날은 이 경호를 위해서 양쪽에 늘어서야 되는 병사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없었냐? 이 프란츠 대공이 경호가 이렇게 자기 눈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를 되게 싫어했대요. 심지어는 여기 오기 전에 시장에 나가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악수하고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다 친절하게 대했다고 이런 이유를 대면서 이날 이제 지나가는데 흑수단 암살단원들이
중간중간에 매복하고 있었죠. 이들은 각자 권총 한 자로 폭탄, 청산가리를 딱 들고 암살에 실패하면 자살해라. 왜냐하면 뒤에 세르비아가 있다는 게 알려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폭탄도 못 던지고 총도 아예 뽑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어붙은 거예요. 거짓말이 아닐까. 본인은 빼고 싶었는데 막상 이제 팔이 안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말한 거지. 사람이 많아서 팔이 안 빠진 것 같다. 그게 순식간에 훅훅 지나갑니다. 그랬는데 두 번째 친구가 폭탄을 던졌어요. 근데 폭탄이 날아오는 걸 보고 운전수가 노련해가지고 엑셀을 밟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뒷차에 터져버려요. 본인은 그 청산가리를 먹었는데 부실약품이어가지고 죽질 않습니다. 그래서 강으로 뛰어들었는데 깊이가 10cm밖에 안 돼가지고 그것도 실패돼서 생포가 됩니다. 그랬는데도 대공 부부는 의연하게 계속 행사를 진행합니다. 여기 사실 사연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황태자로 산다는 게 좋을 것 같지만 당시 프란츠 국왕이 엄청 오래 살았어요. 거의 90살 가까이 됐을 겁니다. 황태자는 왕이 계승자이기 때문에 20년, 30년, 40년을 내가 무능한 황태자가 아니다. 이거를 보여주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치에는 개입 못하게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품위. 말할 때도 품위 있게. 황실 행사할 때도 멋있게. 그러면 이 부부는 사실 폭탄 날라오고 암살이 있는데 왜 경호를 거절하겠어요? 나는 겁 없는 사람이다. 이거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옳은 판단이든 그른 판단이든 본인은 암살 시도가 오면 올수록 이걸 의연하게 대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오늘 했던 모든 행사를 다 할 거야. 그래서 시청으로 갑니다. 어쨌든 황태자는 시청으로 가서 환영 행사도 다 합니다. 근데 이제 다들 말렸어요. 총독 다 와가지고 이런 데서 이제 또 이제 암살 시도가 나면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갑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도 가려고 그랬는데 아까 폭탄이 빗나가면서 뒤에 따르던 차에 있던 군인들이 다쳤다고 그랬잖아요. 이분이 뒤 행사는 포기했는데 병원에 가서 위문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엔 이게 돌발 사고였잖아요. 그러니까 일정이 없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암살범이 있다고 해도 그거는 대기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럼 병원에 위문 가자. 그래서 가는데 운전수들한테 코스가 바뀌었다고 얘기는 안 한 거예요. 원래 코스는 이렇고 병원으로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간 거죠. 총독이 보니까 딴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거야. 차를 세웠어요. 야, 잘못 들어왔어. 돌려. 여기서 차를 돌려야 되는데 그 당시 차는 후진 기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차가 아주 천천히 이렇게 돌았어요. 거의 서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때 마지막 암살범이었던 가브리엘로 프란치프가 바로 튀어나가면서 사격을 했습니다. 범인들이 체포됐고 배후에 흑수단이 있다는 정도까지는 알려졌죠. 그러다 보니까 오스트리아가 1914년 7월 28일에 세르비아의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의 전쟁으로 끝날 뻔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세계대전으로 번지게 됩니다. 왜냐? 이때 유럽 전체가 어떤 의미로 보면 화약고였어요. 유럽은 원래부터 수많은 나라들이 섞여 있었죠.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터지면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로 끝나질 않아요. 지중해를 건너면 아프리카가 나오는데 이 아프리카에 또 이 사람들의 식민지가 다 있어요. 아프리카 깊은 정글에서 독일 탐험대하고 영국 탐험대가 만나서 싸웠다. 죽였다. 어떻게 되지? 본토에서 전쟁 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때 옆에서 러시아 사람이 구경하고 있었다. 러시아까지 같이 쳐? 조사해? 너 그때 누구 편 들었어? 근데 자기는 가만히 있었대. 그랬더니 영국 애가 나 죽을 때 네가 도와줬으면 됐는데 너 구경만 했잖아. 다칠 때 구경만 한 거는 적의 편이야.
그럼 독일 애들은 난 모르던데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게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해도 이게 너무 위험한 거야.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이제 막 조약을 맺습니다. 근데 조약도 이 시대에 유럽 조약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삼국 협상, 삼국 동맹, 중립. 그런데 처음에는 중립이었는데 동맹국에 붙으네. 협상에 붙으네. 처음에는 동맹국 편이었는데 나중에 협상에 붙으네. 처음에는 이쪽 편이었는데 중립으로 바뀌네. 처음에 이쪽이었다가 저쪽으로 가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복잡해.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래, 세상은 비정한 거야. 인간은 믿을 수 없는 거야. 약간 철학적으로 받아들이세요. 근데 유럽 사람들은 이게 무슨 심오한 철학이 아니고 그냥 일상의 경험이에요. 빵에는 뭐 버터 발라 먹는다는 식으로. 왜냐하면 이들은 전쟁을 하면서 어제까지도 한편에 싸우다가 다음날 얘가 참전한다고 그러니까 그래? 그럼 우린 저쪽 편 들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유럽의 나라가 많아도 메인은 프랑스, 영국 이랬는데 이 오랜 균형을 깨는 사건이 두 개가 벌어집니다. 하나가 뭐냐면 독일이 통일 국가가 돼버려요. 독일이 처음엔 러시아랑 한편이었어요. 왜? 자기들의 적은 프랑스였거든. 프랑스만 패면 된다. 그래서 러시아랑 한편을 먹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사건이 생겼는데 오스만 투르크가 갑자기 막 약해집니다. 그러니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를 받던 발칸반도 나라들이 막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총선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오스만 터키가 약해지니까 러시아가 또 막 내려와요. 그랬더니 독일이 보니까 이거 프랑스보다 러시아가 더 위험한 것 같아. 그래서 또 이제 러시아를 밀어내고 터키하고 가까워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 프랑스가 가만히 보더니 야, 이거 러시아랑 손잡으면 좋겠네. 그래서 또 프랑스가 러시아하고 손을 잡아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건드리면 터진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오스트리아는 7월 29일 세르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를 공격합니다. 그러자 오스트리아와 오랜 갈등을 겪고 있던 러시아가 바로 군대를 동원해서 세르비아를 지원하게 되죠. 이에 독일은 오스트리아를 지원하면서 8월 1일에 러시아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합니다. 이후에 러시아와 동맹이었던 프랑스가 군대를 동원해서 독일을 공격하고 러시아를 지지하게 되죠. 영국은 나름 전쟁을 막아보려고 노력했는데 뭐 그게 아니라 참전 안 하려고 노력하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8월 4일에 전쟁에 뛰어들게 되면서 전 유럽이 전쟁에 휩쓸리게 되고 후반부에 가면 미국과 일본까지 참전하면서 완벽한 세계대전으로 확전되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 100년 전에 벌어진 일일까? 아닙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모든 세계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게 이게 1차 대전 정세랑 똑같단 말이에요. 주도적으로 싸우는 애, 옆에서 구경하는 애 등등등 해서 수많은 조건이 엮여서 새로운 상황이 벌어지고 이것이 세계대전으로 벌어지는 과정이 지금 거기도 그대로 있고 이것이 세계대전으로 벌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벌어지는 이해관계를 우리가 단순히 나토의 동진, 돈바스 지역의 친러 주민의 반란 이런 식으로만 이해해서는 이 전쟁을 이해할 수 없고 이 다음에 벌어지는 일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이 구조를 이해를 해야 새로운 구조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 이건 남의 나라 얘기 아닙니까? 제가 이 전쟁 이야기를 첫 번째로 택한 것은 사실 우리에게 절실한 교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세계를 이해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오랫동안 특별한 환경에서 살아왔습니다. 유럽처럼 큰 나라, 작은 나라 다다다다 붙어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옆엔 센 나라만 딱 있어요. 일본, 러시아, 중국, 그리고 주변에 바다. 이렇게 되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는 다 항상 강대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고정적인 틀을 가지고 세상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는 옛날과 변함이 없느냐?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떠냐? 전 세계에서 교류 국가가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다시 말하면 전 세계 어디서 전쟁이 나도 고통을 겪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란 결국 보이지 않는 걸 보자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과거 속에서 교훈을 찾아내고 그걸 가지고 보이지 않는 미래에 투영해야 되는데 우리는 과거 미래가 아니라 공간도 바꿔야 돼요. 지금 우리 땅의 구조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메리카를 붙여놓고 그 한가운데에 우리가 있다는 개념으로 세계 정세를 이해해야 됩니다. 머리로 떨어지는 포탄과 파편, 시신을 파먹는 쥐, 넘쳐나는 배설물과 쓰레기, 쏟아지는 빗물에 전신을 뒤덮는 진흙더미, 그리고 점점 썩어가는 발. 단 며칠, 몇 시간도 내가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이런 최악의 상황.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군인들이 죽음의 덫이라 불리는 참호 속에서 겪었던 삶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을 4년이란 긴 시간 동안 지옥과 같은 참호전으로 바꾼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세계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8월, 그날의 전쟁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전쟁사를 읽어드리는 전쟁사 읽어드립니다의 역사학자 임영환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부터 독일군은 중요한 작전 계획을 준비를 합니다. 19세기에 독일이 통일하면서 독일이 순식간에 유럽의 강대국이 됩니다. 그리고 보불전쟁에서 프랑스를 격파하면서 프랑스에게 그야말로 치욕을 안겨주고 알사스 로렌 지방을 빼앗아갑니다. 이렇게 되니까 온 유럽사가 이 신흥 강국 독일을 잡아야 된다라는 외교적 군사적 목표가 집중되게 됩니다. 독일도 그걸 알았죠. 러시아와 프랑스가 동맹을 맺게 되니까 동쪽과 서쪽 양 전선에서 독일을 침공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고심을 하게 되죠. 그런데 1884년에 독일군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납니다.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있던 프랑스가 러시아와 동맹 관계를 맺은 겁니다. 결국 서쪽에는 프랑스, 동쪽에는 러시아라는 최강대국이죠. 초강대국이 독일을 견제하고 있으니까 전쟁이 벌어진다면 독일이 이 양면 공격에 처참하게 패배할 거라는 건 불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독일군의 참모총장이었던 슐리펜은 이 양면 전쟁을 감당하기 위해서 특별한 작전을 구상하게 됩니다. 이것이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하자마자 독일군이 세상을 놀라게 했던 슐리펜 계획입니다. 슐리펜 계획의 핵심은 프랑스와 러시아를 동시에 상대할 수는 없으니까 먼저 프랑스를 쳐서 항복시키고 그 다음에 전력을 집중해서 러시아와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왜 먼저 프랑스를 공격하느냐? 러시아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러시아군이 독일까지 오는 데는 최소 6주에서 8주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다면 그 시간 동안에 동부에는 최소한의 병력만을 놔두고 전 병력을 프랑스로 집중시켜서 단기간에 프랑스를 함락시키고 그리고는 전 병력을 다시 동부로 빼서 러시아를 막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양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봤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프랑스도 나폴레옹을 배출한 유럽의 초강대국인데 아무리 독일이 전력을 투입한다고 그래도 프랑스를 어떻게 6주에서 8주 만에, 사실은 6주 8주도 아니고 42일 정도였습니다. 사실 이 계획이 나중에 프랑스에 누설이 됐는데요. 프랑스에서 비웃었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해봐라. 다 우습게 봤어요. 또 그렇다고 준비를 안 한 건 아니고 프랑스하고 독일 국경지대에 요새를 세우고 철벽 방어를 하니까 프랑스가 약한 나라도 아닌데 니들이 와봤자 우리는 완전히 준비가 되어 있다.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40일 만에 이기니? 그런데 1914년 8월 1일에 실제로 전쟁이 시작되자 독일군이 잘 방어되고 있는 프랑스 국경으로 공격해 온 것이 아니라 룩셈부르크와 벨기에, 그러니까 북쪽으로 우회해서 위에서 아래로 치고 나오는 대우회 작전을 시작한 거죠. 당시 독일 황제 빌헬름은 승리를 자신했다고 해요. 그래서 전쟁터로 출발하는 군대에게
낙엽이 지기 전까지 집에 돌아올 수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북부를 침공했던 독일군이 예비군이었어요. 프랑스군은 독일군이 예비군을 동원해서 우회 작전을 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생각하는 예비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시는 예비군을 동원해서 그것도 수십만, 백만을 동원해서 대규모 전면전을 치른다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벨기에와 룩셈부르크 침공, 기습 작전은 초반에는 완전히 성공합니다. 그러나 벨기에에 도착하면서부터 슐리펜 계획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하게 돼요. 슐리펜 계획이 어긋나는데도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벨기에의 거센 저항입니다. 독일군의 원래 계획은 3일이면 벨기에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벨기에가 나라도 작고 군대도 얼마 안 되니까 금방 될 것이다. 벨기에를 침공한 독일군은 무려 76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벨기에, 특히 리에주 같은 주요 요새하던 도시들은 끝까지 저항을 하게 됩니다. 결국 3일 만에 벨기에를 통과하려고 했던 독일군의 계획은 실패하고 12일이 지난 다음에야 통과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도 완전히 점령을 못해서 상당수 요새는 그냥 놔두고 통과하게 됩니다. 이때 독일군들이 이제 분노해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지체가 되니까 무차별적으로 벨기에 시민들을 공격하고 학살극도 벌이고 독일군의 초반 전쟁의 이미지를 바꾸는데 치명적인 타격을 주게 됩니다. 이에 그동안 중립을 지키며 지켜만 보던 영국도 독일이 중립국인 벨기에를 침략해서 국제조약을 어겼다, 또 학살극도 벌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되면서 해협을 건너서 본격적으로 전투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벨기에에서 12일을 지체한 것은 슐리펜 계획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결정적인 계기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두 번째 사건이 벌어집니다. 슐리펜 계획은 원래 우회하는 데 주력이 있어야 되고 좌익은 조공, 보조 공격이에요. 사실은 유인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쪽은 최대한 약화시켜가지고 프랑스가 공격을 해오면 오히려 뒤로 빠져라. 그래서 우회한 군대가 완전히 프랑스군의 뒤를 감싸버려야 되니까 프랑스군이 앞으로 진격해주면 더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약화를 시켜야 되는데 당시 참모총장이었던 몰트게, 그 몰트게가 심장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뭘 하다가 좀 불안한 일이 생기면 이분이 이제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익에서 부대를 빼서 좌익으로 이속시켜줍니다. 그것도 제일 강력한 사단 4개를 빼줍니다. 요거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보강을 해줄 수는 있는데 제일 강력한 부대를 빼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중에 회고록에서 자기를 변명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대몰트게와 소몰트게가 있는데 대몰트게는 위대한 천재였고 명성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러니까 매살 삼촌하고 비교를 당해서 아마 그런 얘기 맨날 듣고 살았나 봐요. 네 삼촌은 안 그랬는데. 그러나 비렐름 2세가 그대 삼촌이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야, 이러고 이제 가버린 거예요. 본인 말로는 그때 자기 몸 안에서 뭔가 무너져 내려가지고 잘못된 배치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 우회 공격해야 되는 부대가 엄청난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냥 우회를 한 게 아니라 가면서 이렇게 화살표처럼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엔 빡빡해도 가다 보면 부대 간격이 점점 넓어지게 되죠. 그러면 넓어진 데다가 뒤에다 부대를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그 부대가 없는 거예요. 독일군은 파리로 가까워 올수록 부대 간격이 넓어지니까 고지가 가까워질수록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런 사태가 초래하게 됩니다. 이거는 모든 전쟁사에서 실패하는 건데요. 상대방이 변한다는 걸 예측을 못해요. 그럼 프랑스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프랑스가 전쟁도 해본 적이 없고 옛날부터 전쟁은 못하는 나라고 군대도 형편없고, 근데 프랑스가 사실 독일보다 더 오래 유럽의 강대국이었습니다. 프랑스쯤 되는 나라는 마지막까지 바보같이 당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당시 우익으로 공격해오는 독일군의 제일 문제는 바깥쪽에 있는 애들은 어마어마하게 멀리 돌아야 된다. 바깥쪽의 애한테 과부하가 걸리고 프랑스군이 그걸 알았어요. 이 바깥쪽으로 오는 쪽 애들을 치자. 그래서 거기다가 육군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맨 오른쪽에 있는 클로게라는 장군이 지휘하던 1군인데 이 1군은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영국군하고도 싸웠다 육군하고도 싸웠다 막 정신없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옆에 있는 2군 보고 도와달라고 그래요. 안 도와주죠. 둘도 사이가 끔찍하게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얘들이 외로운 싸움을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하루에 30km, 40km씩 행군을 하니까 그 마른강에 도착했을 때는 50% 이상이 전투를 할 수 없을 정도다, 걷지도 못할 정도다라고 해서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이때 몰트게가 예비대를 투입해서 클루게를 지원했더라면 전황은 바꿔지는 거였는데 그 예비대를 투입하려고 했는데 러시아군이 갑자기 동부전선에 나타난 겁니다. 6주, 8주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3, 4주 만에 나타났어요. 왜냐? 프랑스가 너무 급해지니까 러시아 보고 빨리 와달라고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러시아군도 사실은 걷지도 못할 정도로 탈진 상태로 프랑스를 도와라 그래서 전술의 모든 기본을 무시하고 달려옵니다. 이렇게 되니까 동부전선에서 또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근데 원래 계획은 동부전선은 조라였어요. 괜찮아. 싸움을 어떻게 한 대도 안 맞고 이겨. 이긴 다음에 때리면 돼. 말은 그렇게 했는데 막상 군대가 나타난 거예요. 그뿐 아니라 한 번만 이기면 베를린까지 함락되게 생겼어요. 예비대로 투입하려는 2개 군단을 동부전선으로 보내게 돼요. 이게 치명적인 실수가 된 게 동부전선으로 보낸 2개 군단이 도착하기도 전에 독일군이 이겨버려요. 물론 이건 인간이 예상할 수 없는 승리였지만 어쨌든 간에 2개군을 보내버립니다. 자, 이렇게 돼서 1군과 2군이 파리 동쪽에 있는 마른강을 향해서 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쯤 되면 프랑스군이 이 상황을 알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프랑스 파리 주변에 있는 예비군을 다 동원해서 단기간에 군대를 파견해서 마른강 방어선으로 투입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는 군대를 빨리 옮기는 방법은 철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마른강에는 철도가 없어요. 어떡하지? 그럴 때 이제 영화 같은 이제 비법을 쓰는데 택시하고 버스를 다 모아가지고 택시에는 병사들을 태웁니다. 이렇게 태워서 택시 기사들이 40km 떨어진 마른강까지 병사들을 실어 나르는 겁니다. 단 이틀 만에 파리의 택시 운전사, 버스 기사분들께서 5개 대대 규모인 6,000명의 병력을 마른강에 투입하게 됩니다. 딱 병력을 배치했을 때 독일군이 도착한 겁니다. 지쳐 떨어진. 여기서 어쩔 수 없이 대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독일군이 대단했던 게 사실은 이깁니다. 그래서 밀고 들어갈 기회가 생겼는데 이 마른강 전투를 하려다 보니까 1군하고 2군이 또 이제 지멋대로 막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 참모총장하던 몰트게가 이게 지금 거의 끝나가는데 이거 어떻게 되니 막 궁금해가지고 전권 중령을 보내요. 계급 불문 대통령에 준하는 결정권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전권대사예요. 여기서 결정적이었던 게 그 사람이 헨치 중령이라는 사람인데 전선에 한 번도 안 나간 정보부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얘가 가가지고 딱 봤는데 마침 1군하고 2군이 막 이렇게 싸우니까 뭐 좀 어그러졌겠는데 거기에 영국군 부대가 길을 잃고 잠깐 들어와요. 그거를 항공정찰하고 어떤 거 보니까 1군하고 2군이 너무 벌어졌구나. 그런데 이 사이로 영국군이 파고들었구나. 1, 2군은 끝난다. 그렇게 후퇴하고 그 사이에 프랑스군은 뒤에 후방에서 계속 병력이 와서 병력이 보강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대로 된 반격도 아니었고 1, 2군 사이도 그렇게 위험한 정도는 아니었다. 근데 사실 헨치 중령의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그런 걸 맡긴 게 잘못이고 결정적인 순간에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안 만들어 놨던 게 실수였죠. 모든 전쟁은 마지막 순간이 가장 위험해요. 실제로 전투를 하다 보면 병사들이 이제는 끝이다. 절망적이다. 총알이 떨어졌다. 그때가 적도 무너지기 직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전쟁은 마지막 순간에 불타오르기 때문에 그 불타오르는 순간에 혼돈, 판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되고 그때 해결할 수 있는 지휘관이 탁월한 지휘관인데 계속 최악의 수를 뜬 거죠. 전투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을 내보내가지고 결정을 지으라고 한 어마어마한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몰트게가 심장이 떨어졌는지 뭐 안 떨어졌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변명할 수 없는 큰 실수였어요. 결국 이것 때문에 독일군의 마지막 공세가 주춤하게 되고 이렇게 돼서 마른 전투가 독일군의 패전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프랑스는 파리 함락이라는 재앙을 면한 것일까? 독일은 파리 함락에 실패했지만 2차 공세를 감행해서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된 것일까? 아닙니다.
이때부터 진짜 1차 세계대전의 지옥이 시작됩니다. 먼저 프랑스를 쳐서 항복시키고 러시아와 싸운다. 그렇게 되면 양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봤죠. 단 이틀 만에 6,000명의 병력을 마른강에 투입하게 됩니다. 마른 전투로 파리 함락에 실패한 독일군은 400여 킬로에 이르는 전선을 따라 후퇴를 해서 북쪽에 있던 벨기에의 엔강에 도착합니다. 독일군의 전체 병력은 이곳에서 방어선을 칩니다. 그리고 이틀 뒤 프랑스와 영국군이 추격해오자 독일군은 서둘러 엔강 고지대에 참호를 파기 시작하는데요. 독일군 공격에 실패한 연합군 역시 그 자리에 땅을 파고 참호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양측은 이제 기관총 등으로 중무장하고 참호에 들어앉아 서로 노려보기 시작합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 참호와 함께 제1차 세계대전의 불이 지펴지게 됩니다. 시신을 파먹는 쥐, 넘쳐나는 배설물과 쓰레기, 그리고 점점 썩어가는 발. 무려 4년 동안 죽음의 구덩이 참호 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그리고 참호는 1차 세계대전에 어떤 영향을 끼친 것일까요? 지금 바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전쟁사를 읽어드리는 전쟁사 읽어드립니다의 역사학자 임용환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참호전을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병사들에게는 생지옥이 시작됩니다. 마른 전투 이후로 참호를 파고 서로를 향해 공격할 기회만 노렸던 독일군과 연합군. 양측은 전투가 있을 때마다 참호를 파고 참호와 참호를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성인 남성 하나가 겨우 서 있을 정도의 사이즈로 팠던 참호는 하나 둘씩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벨기에 해안에서부터 프랑스 북동부를 거쳐서 스위스까지 이어지게 되죠. 직선 거리로 약 760km고요. 실제 참호는 꾸불꾸불하게 파이고 2중 3정으로 파였기 때문에 모든 참호의 총 길이는 24,000km에 달했다고 합니다. 참호를 두고 서로 대치하게 되니까 점점 참호를 요새화하게 되죠. 서부 전선 곳곳에 철조망, 기관총 부대, 포대로 이루어진 정교한 참호 체제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렇게 진지를 강화하게 되자 연합군도 똑같이 대응하면서 서로 공격할 기회만 노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의 상징이 참호전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어마어마한 참호 진지가 만들어지느냐? 여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1차 세계대전 당시의 무기와 전투 방식이 그 이전 나폴레옹 전쟁기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전하고 딱 중간이에요. 그 중간의 특징이 뭐냐? 낮은 포복, 높은 포복을 하느냐, 걸어서 가느냐, 요 차이입니다. 나폴레옹 전쟁 때까지는 라인 배틀이라고 그래서 병사들이 행렬로 빽빽하게 써서 총을 이렇게 탁 겨누고 팡 쏘면 뒤에 렬이 팡 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총의 화약을 앞으로 집어넣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엎드려 쏠 수는 있는데 진짜 체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속도도 느려지고 이렇게 되니까 서서 이렇게 쏘는 겁니다. 더 결정적인 이유는 명중률이 떨어지는 거죠. 집단으로 서서 마주보고 쏴도 한 10% 15%밖에 안 맞아요. 그런데 남북전쟁 거치면서 총이 좋아져요. 이젠 후장식 소총도 나오고 1차 대전 끝날 때쯤은 기관단총까지 나옵니다. 총이 좋아졌는데도 서서 합니다. 왜냐하면 낮은 포복, 높은 포복을 하려면 내무 생활을 해야 되고 모든 군대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데 1차 세계대전 때만 해도 그냥 징집해서 잠깐 훈련시켜서 이렇게 투입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낮은 포복, 높은 포복을 시키면 말을 안 들어요. 이렇게 서 있으니까 등 떠밀려서 앞으로 전진하는데 엎드려서 가 그러면 안 가고 말죠. 요즘 여러분 전쟁에서 군대가 내무 생활하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병사들이 어둠 속에서도 공동의 책임 의식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기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여기서 기지 않으면 내후반에서 같이 고생하고 같이 청소하고 같이 기합받고 이러던 친구들이 죽는다. 이런 어떤 동지의식이 생겨야 되는데 이 내무 생활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1차 세계대전 때는 이걸 안 했습니다. 알면서도. 그리고 전선에 투입을 했는데 총알이 날아다니니까 옛날처럼 그냥은 못 써 있으니까 땅 밑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땅 밑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같이 나오고 같이 있어야 됩니다. 왜? 나가자 그러면 나가는 순간 대형이 만들어지도록. 그런데 1차 세계대전 때는 포탄도 발달했지 않습니까? 집단으로 있는데 떨어뜨리면 한 번에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 선에다가 포탄 대표를 따로 파요. 그러면 포탄이 떨어지면 뒤로 가 있는데 끝이면 적이 쳐들어오잖아요. 빨리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또 연결호를 파야죠. 연결호를 팠더니 적이 들어오면 와가지고 이 대표에다 수류탄 하나 집어넣으면 다 죽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또 중간에 뭘 파야지. 꺾고 뒤집고 2선 방어, 3선 방어 이러다 보니까 길게 팠던 참호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막 열리면서 지하 요새처럼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복잡해지게 되고 사람이 살다 보니까 지휘소 있어야죠. 보급품 쌓아놓는 창고 있어야죠. 병원, 수술실, 응급실, 주방 당연히 이제 중요한 게 화장실 뭐 이런 거 있어야 되고 땅 파서 하여간 할 수 있는 모든 거 다 해요. 그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참호 생활을 너무 낭만적으로 설명드리는 것 같은데 말이 그렇지 이게 사는 게 사람 사는 게 아닙니다. 참호라는 건 원래 전투 중에 병사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인데 비위생적인 환경 덕분에 참호가 점차 생지옥으로 변해갑니다. 여러분 1차 대전 때 참호를 보면 그냥 물, 진탕 이거가 뭐 영화에 빠짐없이 나오는데 특히 플랑드르 지방은 저지되어 가지고 60cm만 파면 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흙이 고운 데가 우리가 찰흙이라고 그러잖아요. 찰흙에 물 떨어뜨리니까 진흙이 돼요. 이 진창이 어느 정도의 진창이냐면 발이 한 번 들어가면 안 나옵니다. 그래서 300m 걸어가는데 3시간 걸린다고. 그리고 익사자가 무수히 나와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참호를 파니까 배수구를 팔 수가 없잖아요. 땅으로 팠는데 진흙탕이 되는데 비가 오니까 안 올라가잖아요. 거짓말 아니고 여기서 죽습니다. 거기를 나오는데 1시간을 기어서 간신히 한 명이 나오고 동료는 빠져 죽었다. 이런 것도 있고요. 포탄 구덩이 이렇게 지나가 보면 물 웅덩이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익사체가 한두 개씩 떠 있었다고. 이런 식으로 사람이 무수히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 물이 또 사람에게 수만 가지 질병을 일으킵니다. 일단 이 물이 깨끗한 물이 아닙니다. 사람 몸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고여지게 돼요. 그뿐인가 사람 죽죠. 동물도 죽죠. 이 물 자체가 오염덩어리가 됩니다. 그런데 병사들이 늘 진흙탕이나 물속에 최소한 발을 디디고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제일 먼저 이제 발이 썩어 들어가죠. 이걸 참호족이라고 하는데 당시 군화를 벗을 수도 없고 씻을 데도 없고 결국 발이 썩어서 괴사가 되게 되죠. 그러면 신경이 마비되고 살이 검푸르게 변하다가 결국에 썩어버리게 되는데 괴사가 진행되면 이거를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뭐 발가락 자르고 발 자르고 심지어는 생명을 잃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또 하나가 이하고 벼룩. 가렵고 힘든 것도 문제지만 얘들이 이제 오만 병을 옮기죠. 발진 티푸스 이런 거 막 옮기죠. 그러면 고원, 신경통, 열병 이런 거 오만 병을 일으켜서 당시에는 이거 병명도 모르니까 그냥 참호열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러나 아무튼 이나 이런 벼룩이 사람을 괴롭히고 이런 거 아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위생에 신경을 썼어요. 주기적으로 후방으로 보내서 목욕도 시키고
공용 세탁소 같은 걸 만들어서 속옷 같은 거 알아서 다림질해서 주고 이런 노력도 꽤 하긴 했는데 이게 소용이 없는 게 속옷을 세탁을 해서 다림질을 하면 이는 죽어도 이가 낳아놓은 알은 안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받아와도 하루만 지나면 도로 이제 흙는 거죠. 그나마 뭐 잠깐이라도 기분 좋으니까 병사들이 이렇게 하고 하는데 아무튼 지금하고 달리 이런 어떤 위생이라든가 전염병의 구조, 벌레들의 생태 이런 걸 몰라서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었고 그리고 이게 이는 보이지라도 않는데 여기서 이제 쥐들이 또 튀어나옵니다. 사진 보시면 쥐들이 정말 요만한데 사람들 시체를 뜯어먹으니까 살이 너무 쪄가지고 다리가 몸에 붙은 거예요. 그리고 어기적 다니는데 그래서 병사들이 뭐 처음에는 잡아서 걸어도 보고 총 쏘고 뭐 때려 패고 다 허사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부상병이 피를 흘리고 있잖아요. 부상병들한테 올라와서 산채로 뜯어먹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병사들 입장에서는 아, 쥐가 올라온 거 보니까 나는 이제 회복불능이고 죽는구나. 그러면 삶의 의지가 없어지면서 그냥 죽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제일 힘든 게 뭐냐고 그러면 의외로 냄새라고 그럽니다. 오만 배설물, 쓰레기, 시신 썩는 냄새 얼마나 심한지 몇 킬로 밖에서도 냄새가 난다. 그래서 독일군 같은 경우는 담배를 늘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병사들이 쉘쇼크라고 하는 병에 걸리게 되는데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미쳐가기 시작하죠. 그런데 당신은 이게 병이라는 걸 몰라서 두드려 패고 심지어는 겁쟁이라고 총살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모든 병사들이 이런 비합리적인 상황, 정말 인간으로 생각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이들이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참호전이 이처럼 끔찍했습니다만 또 끔찍하다 보니까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호전으로 인해서 탄생한 발명품들도 꽤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트렌치코트. 트렌치코트 그러면 낭만의 상징 트렌치코트가 됐는데 이 트렌치코트가 원래 참호용 의복으로 나온 거죠. 여기도 물과 진흙 속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옷을 방수코트로 만들어 가지고 방수 우비를 덮고 사는 옷으로 만들었죠. 그게 트렌치 코트인데 그래서 이게 오늘날까지도 멋쟁이 코트가 돼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세계 전쟁사를 바꾼 걸작품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탱크입니다. 병사들을 돌격시키지 않고 상대방 참호를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해서 나온 게 탱크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놀랍게도 탱크의 아이디어 자체는 1차 세계대전이 시작하기 전에 시작됐어요. 오스트리아, 프랑스 여러 곳에서 탱크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투자들을 안 해줘가지고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러다가 참호전이 워낙 처참해지니까 야 탱크 만들자고 막 빨리 만들게 되는데 제일 먼저 탱크를 만들어서 실전에 투입한 나라가 영국이었어요. 영국의 종군 기자였던 어니스트 스윈턴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는데 이때 탱크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그 영국의 빨간 2층 버스 그 버스 엔진을 떼다가 탱크에 달았어요. 그래서 솜 전투에 이제 마크 1 탱크가 투입하게 되는데 그런데 사실 마크 1 탱크는 명작은 아니었어요. 이게 엉성해가지고요. 전쟁터에서는 별 쓸모가 없었고
나중에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디자인 탱크는 프랑스에서 만든 르노 1형 탱크가 이제 우리가 아는 탱크의 원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최초의 제대로 된 탱크보다는 최초의 탱크를 기억하기 때문에 마크 1이 더 유명하죠. 1차 대전의 참호전은 지금까지도 가장 많은 병사들이 전사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기록은 영원히 안 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끔찍한 참호전이 왜 벌어졌는가? 사실 예방할 수 있었어요. 그 전에 다 이런 위험성을 경고하는 이야기들이 나왔고, 심지어는 탱크의 아이디어까지도 전쟁 전에 이미 다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가에서 예산 부족, 정치적인 이유, 군인 제도가 바뀌는 데 대한 부담감, 이런 것 때문에 미루다가 이런 참극을 겪고 나서 군제가 개혁돼서 2차 세계대전은 새로운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죠. 1차 대전의 교훈은 결국 이겁니다.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고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실천하지 못했을 때 얼마나 엄청난 피해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 그것이 극복할 수 있는 작은 고통이라면 그냥 인생의 에피소드겠죠. 하지만 1차 세계대전은 2천만 명, 1천만 명의 병사와 살아남은 모든 사람들의 삶을 앗아가는 악몽이었어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고 전쟁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비극을 예측할 수 있는 지혜와 실천력을 가져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미리 대비하고 미리 대응해서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